네, 시간이 되어서 이제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담신라 2026년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소개부실장 김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주 앉아 나누는 신라 이야기, 대담신라는 신라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저희 연구소의 대표적인 대국민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하고 있는 발굴조사와 연구를 우리 연구소 직원이 직접 더 많은 분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자 시작된 대담신라 2026년 주제는 신라를 넘어 당대 동아시아 불교의 중심이었던 항룡사에 대한 네 편의 이야기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항룡사지 발굴 50주년 이어서 항룡사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특별한 한 해입니다. 오늘 이야기거리는 항룡사로 온 생선 1300년 전 신라의 택배입니다. 차 한잔과 함께 편하게 이야기를 풀어갈 오늘의 이야기꾼 김솔범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항룡사지 발굴조사단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4, 6세기 영남지역 소말 매장 유형 연구라는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삼국 통일신라 시대 동물유체 연구 분야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고고학 현장에서 발견된 생선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이야기해드릴 오늘의 이야기꾼 김솔범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김솔범 연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황룡사로 온 생선 1300년 전 신라의 택배라는 주제입니다. 네, 오늘은 이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프롤로그에서는 생선뼈가 확인된 황룡사지 남쪽 광장에서 확인된 생선의 종류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황룡사는 경주시 정중앙 그 내륙의 한 가운데에 입지해 있습니다. 이번에 동물 유체가 확인된 위치는 황룡사지 남쪽 광장유역인데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에서도 북서단에서 동물뼈가 확인됐습니다. 네, 확인된 동물뼈들이고요. 네, 동전 결과 확인된 물고기는 생선은 고등어, 그리고 전갱이, 흉상어, 그 외에도 돔, 그다음에 장어, 양태 같은 동물들이 확인이 됐는데 그것은 제외하고 일단 세 가지로만 앞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황룡사지 남쪽 광장에서 확인된 고등어, 전갱이 그리고 흉상어가 어디에서 잡혀왔는지, 산지가 어딘지, 어획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한번 역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와 전갱이는 연안으로 물이 지어오는 난류성 회유 어종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따뜻한 물을 따라서 이동하는 생선들입니다. 보시면 추운 겨울에는 남중국해, 대만 인근에서 서식을 하고 있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점점 북상을 합니다. 그리고 한여름이 되면, 여름과 가을이 되면 동해 쪽으로 그리고 서해 쪽으로 북상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월동지고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산란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고등어와 전갱이는 시기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만 전갱이가 약간 조금 빨리 한 두 달 정도 빨리 북상을 하고 그 뒤이어서 고등어가 북상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통 대만 한류에서 북상하는 7, 8월에는 동해나 남해에
동해나 남해에서 연안 낚시를 통해 획득할 수 있고 주로 좀 작습니다. 작은 소형의 고등어가 올라오고 동해에서 남하는 9월, 10월에 역시 마찬가지로 연안 낚시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가 주로 잘 아시겠지만 고등어가 대량으로 획되는 시점은 고등어가 동해에서 남하는 다시 동중국해로 남하는 그 시점에 상당히 많이 잡히는데요. 이때가 제철입니다. 겨울이 제철이고 전갱이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한두 달 정도 빨리 북상을 합니다만 남하는 시점은 고등어와 유사합니다. 다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전갱이는 대량 어획되는 시점이 두 번인데 한 번은 북상을 하는 5월에서 7월에 동해 남해에서 많이 잡히고 그리고 남하할 때 다시 고등어와 비슷한 시점에 다시 또 대량 어획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등어와 전갱이는 주로 동해안 남해안에서 많이 잡히고 봄을 제외한 여름과 겨울에 주로 어획이 되는데 봄에도 사실 낚시를 하면 고등어와 전갱이는 충분히 낚을 수 있는 어종입니다. 계절과 어획되는 장소를 토대로 황령사지 주변의 인근의 항구를 크게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황령사지에서 가장 가까운 대본항. 대본항은 여기 가문사지가 있는 곳입니다. 가문사지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포항은 형산간 하류와 합류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산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흉상어입니다.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흉상어 서식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해 쪽으로는 흉상어가 서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다가 많이 따뜻해져서 동해 쪽으로 상어가 올라온다는 뉴스 기사가 자주 나오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동해물이 차가웠기 때문에 상어가 위쪽으로 북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등어 전갱이와 비슷한 시점에 북상을 하고 남하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흉상어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물을 따라서 이동하는 어종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동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고등어와 전갱이가 흉상어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 북상하는 시점에 따라서 흉상어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복되는 시점에 좀 나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흉상어도 역시 동중국해에서 5, 6월에 먹이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멸치, 고등어, 전갱이 같은 먹이를 따라서 이동해서 북상을 하고 국내에서 집중 출몰되는 시점은 7, 8월 남해나 서해 연안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그리고 물이 차가워지는 10월, 11월이 되면 제주 인근에서 남하기 시작하여 한겨울이 되면 다시 동중국해 쪽으로 남하합니다. 정리하면 어획지는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이고 주 어획기는 6월에서 9월까지 여름에 주로 많이 잡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룡사지에서 동남해안 쪽에 가장 가까운 항구는 울산항입니다. 따라서 흉상어는 이쪽 울산항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고등어와 전갱이 그리고 흉상어는 먼저 울산항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어가 북상하는 시점 그리고 전갱이가 1차로 대량 어획되는 시점 그리고 흉상어가 남해 서해 연안에 집중으로 출몰하는 시점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따라서 어획 시기가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 항구에서 반입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시기별로 취급 어종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포항이나 대본항 같은 경우 고등어 전갱이가 남하는 9, 10월에 포항이나 대본항에서 고등어가 들어오고 그리고 다른 시점 조금 이른 시기에 흉상어가 남해안, 서해안에서 집중 출몰되는 7, 8월에 울산항에서 흉상어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별로 취급 어종 차이가 조금 있고 개별 항구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산지를 추정을 했으니 산지에서 황룡사지 내부까지 어떻게
도달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와 전갱이는 붉은살 생선이기 때문에 살아서 썩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부패가 아주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어종입니다. 그 이유는 체내에 축적된 지방이 많고 그리고 체내에 자체 분해 효소가 있기 때문에 죽자마자 스스로 살을 녹여서 부패를 가속화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가소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 반나절 만에 히스타민이라는 식중독 물질이 발생하여 고등어는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부패 방지를 위해서 염장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염장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신문왕 기록 683년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길찬 김후문의 작은 딸을 맞아들여 중약하고 예물로 보내는 비단이 15술에 쌀, 술, 기름, 꿀, 장, 메주, 포, 젓갈이 135수레이고 벼가 150수레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당시에도 신라 지역에서는 장이나 젓갈 같은 소금을 이용한 염장 기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작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책은 아닌데 가장 오래된 부기 때 6세기 전반에 편찬된 제민요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농서인데 이 책 7에서 9권에 젓갈 제작법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장 1 해서 고등어 관련된 젓갈 제작 방법이 있습니다. 비늘을 벗김, 그리고 향신료 추가, 발효 기간 12월, 그다음에 항아리를 진흙으로 밀봉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은 아니고 또 고등어 염장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안동 간고등어가 되겠습니다. 간고등어는 먼저 어획 즉시 배를 따고 그 자리에서 염장하는 것, 그리고 포구에 돌아와서 배를 가르고 염장하는 것, 그리고 안동 땅에 와서 염장하는 것,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배송 시스템이 괜찮고 도로가 괜찮으니까, 그리고 냉장이나 그다음에 냉동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안동 땅에 와서 소금을 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대개 첫 번째나 두 번째 형태, 즉 즉시 배를 따고 그 자리에 소금 치는 것, 포구 돌아서 배를 가르고 소금을 치는 것,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포구나 어획지에서 이렇게 바로 배를 따고 염장을 바로 합니다. 실제 간고등어 만드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상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어는 체내에 고농도 요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바닷물이 짜니까 체내로 바닷물이 들어오고 몸에 있던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막기 위해서 그 요소를 축적하고 있는데, 이게 상어가 죽게 되면 체내 요소가 분해되고 그리고 암모니아가 생성이 됩니다.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데 이게 좀 역설적이게도 암모니아가 워낙 독하다 보니까 오히려 박테리아가 덜 증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패를 억제하고 장기 보존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끼얹게 되면 염장 과정에서 발효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록에서 가장 오래된 상어에 대한 기록이 가장 오래된 식용상어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억은 태안마도 3호선 13세기의 태안마도 3호선에서 발견된 죽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어라고 되어 있는데 사어가 상어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상어의 피부가 매우 꺼끌꺼끌합니다. 약간 모래 같던 느낌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사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현존되면서 상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네, 축강과 함께 발견된 상어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언급드린 재민유술에는 마찬가지로 상어와 관련된 내용인지 추정을 하고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문절망둥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절망둥어 옆에 이 어자 옆에 이 글자를 상어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적혀 있는 이 재민유술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이 상어와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어하면 뭐 내륙지방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돈베기, 보통 염장을 하면 돈베기로 많이 해서 드시는데 돈베기 하면 상어의 똑같습니다. 상어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통마리 혹은 큼직한 덩어리를 썰어 소금에 묻어 보관한다. 이게 돈베기를 만드는 방식인데 그 근거가 통으로 썬다는 게 보통 통으로 썰지 않으면 이런 척추뼈가 일렬로 붙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토막을 냈다 그러면 이렇게 분절돼서 나오는데 이렇게 덩어리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가 큼직한 덩어리로 썰었다, 통마리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08년에서 1911년에 작성된 한국 수산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인이 어획한 상어는 대체로 등을 갈라서 그대로 말리거나 또는 염장하여 말려서 내지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돈베기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큰 덩어리로 크게 잘라서 이렇게 보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왔는지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레입니다. 수레와 관련된 기록은 삼국사기에 꽤 많이 나옵니다. 눌지마리간 22년 기록에 백성들에게 우차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문무왕 2년 기록에 왕이 유신과 인문, 양도 등 9종 장군에게 명하여 수레 2천여 대에 쌀 4천석과 병으로 나가게 하였다. 성덕왕 기록에 보면 전략하고 그녀들에게 의복과 살림, 도구, 노비, 수레와 말을 주고 예를 갖추어 보냈다라는 내용이 있고 삼국유사에도 신문왕 2년 기록인데요. 왕이 가문사에서 유숙하고 17일에 기림사 서쪽 내가에 이르러 수레를 멈추고 점심을 먹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고고학적으로 수레를 사용했다는 근거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림로 25번에 출토된 수레 모양 토기입니다. 그리고 황남도 석실본에서 출토된 소토구인데 보시다시피 콧뚜레를 하고 위에 이 쟁기인지 뒤쪽에 뭐 있는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뒤쪽에 뭐 짐이나 아니면 쟁기나 혹은 뭐 수레를 얹힐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말인데 돼지의 앞다리와 뒷다리를 이렇게 묶어서 말 뒤에 싣고 사람이 이렇게 타고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오산 가소동 유적에서는 수레바퀴 태가 이렇게 출태가 되었습니다. 이 유물과 이 유물은 다른 유물입니다. 근데 같이 수레바퀴 태인데 어쨌든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경유적에서 마로산성에서 대모산성에서 수레 부속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개는 아마 그 수레 축 바퀴가 빠지지 않게 축에 이렇게 끼워 넣는 그런 부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발굴 조사하면서도 도로와 관련된 수로와 관련된 흔적들이 많이 확인이 되는데 경주박물관 남측 부지에서 확인된 도로 유구입니다. 도로 유구 이렇게 보시면 움푹움푹 들어간 흔적이 있는데 이게 다 수레바퀴 자국입니다. 네, 북문호 왕경유적의 도로 유구인데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륜은이 곳곳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길처럼 우푹 들어간 이런 것들이 다 차륜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력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동해안에서 고등어 운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우마차꾼과 바지개꾼이었다고 합니다. 불과 한 6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짊어서 날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선을 짊어지고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두루 찾았던 상인을 등금쟁이 혹은 등짐장수라고 한다는데 실제로 그 영덕, 영해 그리고 동해 쪽에서 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서 그 산을 넘어서 안동에 실제로 이렇게 산을 넘어서 강고등을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머리에 이고 할아버지는 등에 지고 이렇게 산을 넘어서 실제로 판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토호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 지금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등짐입니다. 이 뒤통수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앞면을 갖고 왔는데 등짐진 토호가 있고 그리고 황남동에 출토된 토호 중에서 지게를 짊어지고 있는 토호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경로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의 남해차 채용 기록입니다. 전략하고 육부의 병사 1000명이 그들을 추격하여 토암산의 동쪽으로부터 알천에 이르렀는데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왕 인형 기록에 아까 상공유사 보셨던 기록인데 신문왕 인형 기록에 기림사 서쪽 냇가에 이르러 수로를 멈추고 점심을 먹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토대로 김동화 선생님께서 7세기를 전후한 시점 그리고 8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루트를 이렇게 황룡사지 혹은 그 월성에서 동해안까지 가는 루트를 짜놓은 것이 있습니다. 7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보시면 월성에서부터 황룡사지, 낭산 북쪽, 그리고 명알산성, 청군동사지, 고선사지 즉 이 시기에 만들어진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루트가 짜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늘색으로 표시해 놓은 모차골, 태소방골, 제가 잘 모르는 어쨌든 폭포 그리고 기림사 여기 아시겠지만 이 루트로 가면 왕의 길이라 해가지고 편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쪽 그 출영 터널부터 시작을 해서 넘어가는 곳에 왕의 길이라 해가지고 안내 편말이 붙어 있는데요. 그리고 8세기를 전후한 시점에는 다른 루트 이 루트 외에도 다른 루트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 8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만들어진 왕릉 그리고 불국사, 석굴암, 장항리사지 같이 마찬가지로 불교 관련된 사지나 혹은 이런 고분들이 완성되는 그 루트대로 갔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울산입니다. 울산은 삼국시대 도로유구와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도로유구가 출토된 확인된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루트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 루트는 박정환 선생님이 짜놓으신 루트인데 시작점은 황룡사지 혹은 국립경주박물관 부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구월이 구분군과 정산동 구분군
그러니까 이 검게 표시된 부분이 삼국시대 도로유구고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통일신라시대 도로유구입니다. 이 루트를 따라서 방구동 유적, 울산 방구동 유적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서쪽으로 더운동 고분군 생기들 유적까지 가서 다시 영축사지 있는 쪽으로 내려가서 부산과 이어진다라는 루트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입니다. 포항은 기존 연구 중에 북해통이라 해서 이 신라 그 왕경을 중심으로 한 도로를 오통이라 해서 뭐 북해통, 뭐 남해통 뭐 이런 식으로 나눈 그런 연구가 있는데 기존 연구를 보시면 경주를 중심으로 이쪽 포항 일대를 지나쳐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약간 좀 왼쪽으로 좀 서쪽으로 비켜나가긴 했는데 왕경 중심으로 포항 인근까지 이렇게 도로가 닿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앞서 보셨던 그 기존에 연구된 도로와 관련된 연구를 토대로 환경사지와 포항과 이어지는 루트를 상정하면 형산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루트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주 황룡사는 토암산 상류에서 내려오는 북천과 남천 물이 약간 좀 감싸는 형태로 하고 있고 이 두 개의 물줄기가 형산강을 따라서 포항 쪽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항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던 이런 육로뿐만 아니라 형산강 하류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오는 수로를 통한 이동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로를 통해 이동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당시에 신라가 배를 이용했다라는 기록은 좀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좀 골라봤습니다. 삼국사기 지직마리간 기록입니다. 잘 아시는 우상국 정복과 관련된 내용인데 나무로 사자 모형을 많이 만들어 전선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이르러 거짓으로 알리기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평왕 5년 기록인데 처음으로 선부서의 대감과 제감 각 1인을 두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선부서는 수군, 그다음에 선박건조와 관련된 역할을 담당했던 중앙관청입니다. 그리고 문무왕 16년 기록입니다. 네. 겨울 11월에 사찬 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그리고 기벌포 해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또 고고학적으로 발굴 조사 결과 출토된 유물 그리고 유구를 통해서 당시에 배 모양과 그리고 배를 이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금룡청 출토 배 모양 토기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금룡청에서 출토된 배 모양 토기입니다. 네, 이거는 월지에서 출토된 배인데 시기가 대략 7세기 말 정도로 편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천 영흥도에서 출토된 배입니다. 이 영흥도선은 8세기 전반 정도로 편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를 타고 형산강 하류에서 여기가 북천 합류 지점입니다. 형산강 하류에서 북천 합류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30.3km 정도 됩니다. 알아보니까 형산강이 그 홍수 때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유속이 0.2에서 0.3 정도로 상당히 느린 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형산강 하류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하면은
1박 2일 정도, 길게 잡아서 1박 2일 정도라고 하는데 반나절 정도면 올라올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30km 정도면. 여기 이렇게 합성을 해놓은 것은 기존 연구된 그 신라 왕경, 그 도로, 방리제를 표현해 놓은 건데요. 형산강 하류에서 북천 함유지까지 올라와서 다시 여기서 북천을 거슬러 올라가서 황령사지 인근까지 갔을 경우도 있고, 보시다시피 여기 북천 인근에서 내려서 육로를 타고 황령사지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지금 사람들의 생활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등어 낚시를 하기도 하고, 어망 뿌리듯이 저희도 이렇게 고등어를 어망 뿌려서 대량으로 잡기도 하고, 포구에서 상어, 고등어를 염장한 것처럼 우리도 강고등어를 이렇게 염장해서 만들기도 하고, 우차와 마차를 통해서 상어와 고등어를 실어 나르는 모습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차에 짐을 실어서 나르고 있고요. 등짐에 고등어와 상어를 실어서 나르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지개꾼이라 해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행사, 축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산강을 거슬러 올라간 사람들처럼 우리도 옹기를 싣고 돛담배에 옹기를 싣고 강을 이렇게 거슬러 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장을 펼쳐주신 국립경주문화연구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거는 생선뼈가 나왔는데 황용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년 됐잖아요. 발굴 76년부터 제가 지금까지. 그러면은 그 어느 토층에서 나왔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물어볼 게 뭐냐면은 아까 생선을 가지고 오는 루트가 7세기 루트가 있었고 8세기 루트가 있었어요. 근데 7세기 루트를 이용한 거는 아까 보니까 주요 4차를 거쳐서 지나가는 건데 그러면 원웨이로 갔을 때 걸리는 시간 기준, 그러니까 얼마 정도 걸리는 건지, 7세기 루트로 갔을 때 해변까지는 얼마 정도 걸리는지, 그다음에 또 그걸 예상했는 또 8세기 루트도 있었는데 그거를 루트를 예상한 기준이 있으신지.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가 형산강 하류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 배로도 이용하다. 저도 책을 좀 이렇게 보고 하니까 처음 듣는 것이 너무 신선하고 좋았는데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그 근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혹시 그 당시에 그 아까 연구 스님이시죠 하신 당시에 형산강의 지금하고는 틀릴 것 같아요. 지형이 넓이라든가 깊이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소금 같은 경우 우리가 염장을 그 당시에 염장을 했잖아요. 소금이 굉장히 비싼 거였으니까 물론 소금의 양도 적었을 거고 그다음 양도 적었기 때문에 이 생선을 이용하는 사람은 일반 계층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 소금의 양이 혹시 그 정도로 알았을지 그런 거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면서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 토층 내용은 이게 지금 제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남쪽 광장 부지 같은 경우는 일단 출토 정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토 정황은 그 도로 유구 양쪽 가에 양쪽 사이드에 측구에서, 그러니까 도로 이제 배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에서 출토가 되었는데, 근데 그 발굴 보고서 상에 기술한 사람과 그다음에 이후 동정한 선생님의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한데, 발굴 보고서상에 기술되어 있기로는
이쪽 남쪽광장의 도로가 2차로 사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1차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 축구를 메울 때 들어갔던 그 흙에서 생선뼈와 그다음에 기타 유기물질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아마 2차로 보수를 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메었을 것이다. 그런 출토 정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정을 했을 때 동정하신 선생님의 이야기로는 기술했을 때 그 내용으로는 아마 도로 축구 그 유속과 관련돼서 그 물이 흐르는 그런 어떤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쓸려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된다라는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도로가 1차적으로 폐기되고 난 이후 폐기 시점 이후 그 매몰된 그 흙에서 출토가 되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 루트를 제가 상정을 드렸는데 네, 그 루트를 이거는 뭐 제가 뭐 짜놓은 그런 루트는 아니고 기존에 돼 있는 연구 성과 그리고 이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왕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기존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아마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서 영연폭포에서 가무사지까지는 사실 언급은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상류에서 하류로 합류되는 이 지점까지는 아마 감원사지에서 역으로 물길을 따라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대종천이요. 네. 지금이야 뭐 물이 좀 많이 말라서 건천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물이 꽤 많이 흘렀을 거라고 추정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원사지 이쪽에서 대종천 하류에서 역으로 올라가는 상류 합류 지점 여기까지는 배를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부터는 아마 육로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루트 그 7세기 이 루트로 가면 얼마나 걸릴 것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안동을 예를 드리겠습니다. 안동에서 영덕까지 그 산을 하나를 넘는데 1박 2일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고개를 넘는 동안에 곳곳마다 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좀 재워달라고 하면은 실제 재워줬답니다. 재워주고 감사의 의미에서 강고등을 한 마리씩 주고 예, 그런 루트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네. 네네네. 네네. 하잖아요. 생선을 먹지 않는 그게 있으니까 잠시 그 생각은 했어요. 거기서부터 갈 때 1박 2일이니까 험하잖아요. 선생님도 가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그래서 중간중간에 머무를 곳은 없는데 절에서 머무르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걸 했을까 생각을 하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절에서도 생선을 안 먹을 것 같으니까 안 여쭤봤고 그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7세기보다 8세기 더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길을 왜 선택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7세기 같은 경우는 기준을 뭐 두 개 다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4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루트를 잡았는데 8세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어떻게 보면 이게 경도광 그 시점에 불국사나 석굴암이나 그다음에 장흥사지나 그 언저리에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이 연구자 김동관 선생님 이야기로는 여기 아래쪽에 그 울산과 경주 사이에 있는 그 관문성이 생기면서 아마 안전성이 보장이 됐기 때문에 이 위쪽 루트도 이용을 하고 그 아래쪽 루트도 이용을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토암성 동쪽에서부터 알천을 이르는데 이 외인이 병선 100여 척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 여기에서 이 루트를 따라서 외적이 왔을 거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문성이 생기고 나서 외적에 대한 방비가 조금 더 괜찮아졌으니까 이 아래쪽으로 가는 루트가 훨씬 더 안전했기 때문에 선정한 것이 아닌가 약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의 문제보다는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가 신선도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관문성하고 상관없지 않을까요? 안전성하고는 루트가 짧게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요? 제 생각입니다. 관문성의 안전성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생선을 유통하는 그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안전성의 문제보다는 좀 전에 선생님이 계속 처음부터 발표하신 게 신선도의 문제를 많이 언급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안전성 문제보다는 경로를 짧게 함으로 해서 신선도 유지하는 그 루트를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으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관문성하고 8번 루트하고의 안전성하고는 좀 이때까지 발표하신 거 약간의 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선을 가지고 올 때 염장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어느 정도 시점이 넘어가면 너무 짜서 네네 너무 짜서 그게 아까 뭐 신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일정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결국 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먹을 장소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판매지에 도착을 해서 그 소금을 털어내고 물로 한번 씻어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괜찮아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선도도 물론 말씀하신 대로 관련이 있겠지만 그런 정황이 있는 걸 봐서는 돌아가는 루트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사실 그래서 제가 배를 이용하려 그러면 강폭이나 깊이나 유속이나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가장 그나마 지금 시점에서 가장 먼 시점이 일제강점기 지도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지적도에 보면은 나와 있었는데 지금과 강폭과 그리고 강 흘러가는 그 유선이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게 뭐 정비한 이후의 시점인지 아닌지는 제가 그거를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경주 자체가 이 북천이나 남천 그리고 형산강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어떤 그런 행위들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냥 단순하게 추정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확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뭐 포구나 혹은 나루터나 이런 유적들이 나왔는지 사실 확인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게 고각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라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아까 보여드렸던 배 유물 조각이나 혹은 기록들 단순 기록만 가지고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네네네. 올라오는 그 루트가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 시대에 혹시 그 자료 연구하시던 자료 중에서 강폭이라든가 깊이 같은 게 나와 있었는지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도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소금 얘기도 하셨었는데 그 소금은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그 천일염은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그 소금 제작 방식입니다. 그 이전에는 자염이라 해가지고 끓여서 흙을 끓여가지고 만드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그 자염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는데 그 동해안 쪽에는 사실 그 자염 연전이 확인된 경우가 없고 부산에 명지 쪽에 그 자염 실제로 그 염전이 발굴된 예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약간 추정은 해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지금 18세기 이후의 유적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했던 방식을 당시 이 700년대에 사용을 했다라고 확정짓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조선시대 후기에는
천일염 이전 자염 끓여 만드는 소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을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추정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혹은 기록도 없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생산한 게 맞습니다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예,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제 물류 운반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이제 질문이 이제 두 가지 있는데요. 일단 끊어서 일단 한번 답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물류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한 게 있는데 이제 삼국시대 때 해안선 같은 게 주로 보면은 이제 현대와 다르게 과거에는 좀 더 해수면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강의 경우에서도 좀 이제 그런 수면이 높은 곳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남천의 경우에 월성 쪽에 배가 드나들기도 했다. 뭐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포 쪽의 루트랑 이제 울산 쪽의 루트는 중간에 이제 결국 강이 끊기기 때문에 육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형산강과 형산강 지류 쪽은 이제 결국 강이 이어져 있으니까 시내 쪽으로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형산강 쪽에 형산강 경주 시내 쪽에 그런 물류 운반장이나 선착장 같은 유구가 혹시 발견됐는지 그게 좀 이제 궁금합니다. 아니 뭐 해안선 말씀을 드리면 네네. 사실 제가 경주 쪽을 이거 발표를 하고 있는데 경주 쪽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 네. 대신에 김해 쪽 지금 김해만 고김해만이라고 하는 것이 네. 예전에 300년 전후에서 이렇게 물이 높이까지 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낙동강 쪽. 네네 낙동강 쪽입니다. 낙동강 예. 쪽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경주 쪽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났다. 북천이 넘쳐 흘렀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이야기는 그런 상황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형산강 인근에 물류 유적이 발견됐나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기 울산 방구동 유적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나루 포구 관련된 유구가 확인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100%는 아니고 발굴부 조사 보고서에서 뭐 있지 않을까 뭐 추정 정도로 하는 경우가 확인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형산강 유역에서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형산강 쪽에서 그런 물류 선착장이나 물류 그런 운반장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더 확답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어서 안 되는데 두 번째가 이제 황룡사에서 생선뼈가 나왔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질문 들어보니까 이제 한번 묻었던 거를 드러내니까 생선뼈가 나왔다고 하셨던데 이게 도로에서 생선뼈가 나왔다니까 뭔가 좀 되게 의미심장해가지고 왜 도로에서 생선뼈가 나왔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알 수 있을까요? 발견된 장소는 도로 측면에 측구, 물이 흐르는 구 내부에서 확인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룡사 남쪽 광장은 도로를 2차로 사용을 했는데 1차로 사용을 하고 그 축구를 메우는 과정에서 들어간 생선뼈가 이번에 확인이 된 거고요. 근데 그게 메운 당시에 정말로 이게 보고서 기술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고서 기술하신 분과 그다음에 생선뼈 이제 동정하신 선생님의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한데 매몰될 때 함께 묻힌 어차피 매몰토는 뭐 주변에 있는 흙을 끌어다 쓰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매몰됐을 가능성은 일단 보고서 기술자가 그렇게 적어 놓으셨고 그리고 동정을 담당하셨던 선생님 이야기로는 축구의 물 흐름과 관련된 그런 행위에 있어서 같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냥 이제 공사에서 그런 이제 도움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제사 흔적일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팀인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설범 선생님이 원래는 생선뼈가 주 전공이 아니시고 원래는 동물뼈나 이런 데도 관심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황룡사에 대한 대담 신라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동물뼈 이외에 좀 특이한 생선뼈 그리고 심지어 유통 과정까지 추론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뭐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낸 루트니까 그게 나중에 더 추가적인 자료가 나와서 선생님 얘기가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황룡사를 좀 벗어나서 경주에서 다른 생선뼈가 나온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황룡사에서 그 동물뼈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뒷부분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다. 황룡사 외에 네. 경주 지역에 넓게 봤을 때 경주에서 나온 생선뼈가 어디서 출토가 되었는지 그리고 더불어 황룡사나 또 경주 지역의 동물뼈라든지 좀 특이한 선생님이 소, 말 이런 쪽으로도 전공을 하셨으니까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출토된 곳이 있는지 뭐 일반 주거지 유적이든지 사찰 유적이든지 이런 특징적인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솔범 선생님 되게 유쾌하신 분인데 이런 발표하셔서 많이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황룡사 발굴 이거는 제 추정인데 그 황룡사 발굴 당시 1980년대에는 그 황룡사 내부에서 뼈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지금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동물뼈라고 하면은 약간 이게 유물로 잘 보지 않고 그리고 뭔가 좀 이 동정도 따로 해야 되고 전공자에게 맡겨가지고 어떤 동물인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처리 과정 있어가지고 번거로움이 좀 있어서 나왔는데도 수록하지 않거나 아니 빼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황룡사지 내에서도 확인이 됐을 건데 보고가 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고 그리고 경주에서 황룡사 외에 경주에서 생선뼈가 확인된 경우는 우물에서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 저쪽 지금은 인왕동사지라 부르죠. 옛날에 인용사지라 했던 그 우물 그리고 경주박물관에서 확인된 우물 내에서 동물뼈 그리고 뭐 생선뼈가 많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경주 하면은 또 고분에서 동물뼈가 많이 출토가 되는데 그 흔히 말무덤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 적성목각분이나 고총 옆에 이 호석을 둘러가지고 말 한 마리를 아예 묻어 놓습니다. 말 한 마디를 아예 거기에 묻어 놓고 봉토를 씌운다거나 아니면 매장 주체부 내에 말을 넣어가지고 그 위에 봉토를 씌운다든가 아니면 봉토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말을 넣어가지고 다시 그 위에 덮어버린다든가 뭐 그런 식의 경우가 좀 많이 나왔고 예전에 제가 공부했을 때는 경주에서는 말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이후에 금룡총 발굴 보고서가 나오고 거기에서 소가 또 묻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게 좀 지역적인 특색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대형 가축에 대한 그런 어떤 재래적 의미 그런 게 많이 부여가 된 것이 아닌가. 종 관련 없이 소나 말이나 구분 없이 대형 가축에 그냥 재래적 의미, 재물적 의미를 많이 부여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 뭐라 그래 순장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부부가 있고 말이 몇 마리 한 6마리 정도 되나요? 6마리가 같이 이렇게 무덤에 근데 말도 그냥 이렇게 말을 갖다가 한 게 아니라 말을 장식을 다 했더라고요. 검 같은 거 다 씌우고 해가지고 6마리인가 이렇게 같이 순장의 개념으로 같이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하고 되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말을 묻는 그런 문화가 북방에서부터 내려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흉노의 문화가 이제 고구려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신라에 정착하면서 이렇게 말을 묻게 되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실제로 마구를 착장한 상태로 묻혀 있는 경우가 저기 황호동 100번지였나요? 거기에서 마구를 착장한 상태로 말 3마리가 이렇게 포개인 상태로 이렇게 약간 원을 그리면서 묻혀 있는 경우가 묻혀 있는 사례가 하나 발견되기는 했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 나왔던 것들 중에 염장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염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소금을 만드는 제염이라고 합니다. 그 제염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염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염장을 한다고 해서 꼭 소금만을 쓰는 게 아니라 소금물에 담갔다가 빼는 방식으로도 염장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넣어 놓는지에 따라서 조금 염장의 방식들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염장이 지금과 생각하는 이렇게 굵은 천일염을 뿌리는 방식이 염장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훈연의 방식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을 보면 1년에 이제 그 수렵을 하면 보통이 사람들이 동물을 한 마리 잡으면 1년을 먹어야 되거든요. 보통 한 가정에서는. 그러면 이제 80kg짜리를 한 마리를 잡으면 고기가 한 40kg 나오고, 그거를 4인 가족이 1년 동안 나눠 먹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훈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훈연이라는 또 하나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유통이라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긴 시간 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규모라고 하면 간포에서부터 경주 시내까지는 아마 1박 2일 이내에는 들어왔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걷는 속도를 보면 15km에서 16km는 하루에 걷거든요. 그것도 산지를 넘는데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경주가 그렇게 산이 높지는 않기도 해서, 그다음에 평지도 많고 해서 그 속도는 강변을 따라 올라오면 훨씬 많은 수량을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아마 강의 수량이 좀 낮으면 그 대량으로 옮기기는 옮기는데, 수심이 얕게 되면 통나무 형식 위에서 싣고 소나 말을 가지고 끌고 오는 방식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나오질 않는데, 일본이나 보면 얕은 하천이 있고 양쪽 언덕이 있으면 그 양쪽에 줄을 걸어서 소와 말을 통해서 이렇게 끌고 오게 되면 소와 말이 걷는 속도대로 그 다음에 대량으로 옮기는 방식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심이 얕고 강폭이 얕은 곳에서는 그런 방식들로 많이 이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주 시내에서 나오는 이제 특이한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생선으로 보면 이제 나왔듯이 상어나 이런 종류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을까요? 그 잉어 종류들도 조금씩 나옵니다. 잉어 종류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분 안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거는 방어 종류들이 좀 많습니다. 방어 안에서도 좀 대형 크기의 방어들이 주로 고분에서 많이 출토되고, 그 다음에 복어들도 조금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유동물들 중에는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9세기가 되면 신라 왕궁 근처로 고양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한국에서 사실은 고양이가 가장 빠른 게 김해 회원립회총이라고 해서 기원 전후에서 이제 기원 후 1, 2세기 정도 되는 고양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늑도에서는 이제 원숭이가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원숭이는 고유종은 아니고 아마 외부에서 들어왔던 종일 걸로 생각되고, 그다음 이제 고양이가 나오는 회원리가 제일 빠르기는 한데, 그 이후에 가장 많은 수량이 나오는 것이 이제 방금 나왔던 인왕동 사지, 전 인용사지라고 하는 인왕동 사지 부근, 그다음에 경주박물관 부지들을 주축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 고양이는 인왕동 사지에서 나오는 고양이는 조금 어린 개체들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키우던 고양이인 걸로 추정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주박물관 우물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삭이라든지 삭 아니면 고양이로 돼 있는데, 이제 삭하고 고양이하고는 사실 뼈 자체로는 거의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이 보이는데 이 크기의 다양성에서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은 고양이 뼈를 키워놓으면 사자도 되고 호랑이도 되고 늑대도 사자도 되고 호랑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양이과의 동물들은 거의 골격이 비슷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양이가 나오는 것이 사실은 요 경주 안에서도 왕궁 주변으로만 주로 이때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조금 신라 왕경 안에서 그런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선 같은 경우에는 또 말씀드리면 황룡사지 옆쪽에 보면 동궁과 월지에 보면 이제 예전에 인골이 많이 나왔던 삼호우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장 바닥층이 이제 통일신라기층이 되고, 그 위에 이제 중간 부분이 그 1200년대 고려 인종 때, 의종 때인가 인종 때 그쯤이 되는데, 그 아래층에도 보면 이제 생선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구성물들도 이제 고등어하고 뭐 정어리 요 종류들이 꽤 나오는데, 이제 그런 종류들을 봤을 때 이제 고등어 자체는 조금 많이 먹고 있었던 거고, 아마
실제로 고등어는 이제 연안 낚시도 많이 하지만 고등어나 정갱이는 기본적으로 특성 자체가 무리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물 낚시가 아마 메인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그물 자체는 신석기 시대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물을 통해서 만들어야 좀 대량으로 염장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들이 호구 주변에서 이루어졌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수한 사투리로 듣는 그 생선뼈 이야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 사실 그 뭐지? 생선뼈로 시작을 해서 그 지역의 전반적인 흐름을 훑어보니까 미술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림이 그려지고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거든요. 혹시 이 지금 이렇게 발표한 거가 추후에 뭔가 발표 자료로 뭔가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생선 뼈보다는 동물 뼈에 더 조금 그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발굴 측면이 아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물들이 주변에 살고 있는지가 조금 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조사가 없다라면 혹시 발굴을 하시다가 뭐 재미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네, 저는 대담신라 전체 지금 기획하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고 있는 정원적 연구사라고 합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발표한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다 음성들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나눈 이야기, 저희가 올해 나눴던 이야기들을 구술집으로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중에 그 자료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나오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희 지금 영상팀에서 그 영상들을 많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김솔범 선생 그 발표를 그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영상 업로드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연구소 유튜브 많이 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답변은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그 두 번째 질문 요지가 혹시 지금 그 동물 관련된 유적을 발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까? 아니면은 아니요, 현재 그 생물들이 사실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동물들에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그게 그 궁금하고요. 그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동물들을 이제 현재 살고 있는 동물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거기까지 못 간다라면 발굴을 하면서 뭔가 동물들을 만나서 생긴 그런 에피소드가 혹시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질문을 드린 요지는 그 뭐라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추적을 해서 과거의 것들을 지금 추적을 하면서 여러 문헌들을 보면서 추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언젠가는 저희가 이제 과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미래 사람들이 뭔가 기록을 이렇게 사실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문헌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록을 현재의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변에 저희 주변 동물에 대한 생태나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신 건가요? 그 사실 그거는 저는 옛 동물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 그 생태학적인 부분은
제가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물론 저 말고 다른 관련 전공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발굴 에피소드, 제가 동물뼈를 제일 처음 접했던 유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명지도 염전 유적에서 그 동물뼈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아까도 말씀드린 자염이라는 것이 흙을 모아서 흙을 이제 끓인 다음에 그 끓인 그 흙덩어리에서 맺힌 그 결정을 모아서 그 소금 결정들을 모아서 이렇게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인데, 그 마지막으로 흙을 모아서 끓이는 그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제작하는 그런 공간 오른쪽에 동편에 개 한 마리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그 바닥만 남아 있는 옹기였습니다. 개 한 마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매장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일 처음 봤던 게 그 개가 누워 있는 그 모습을 제일 처음 봤고, 그 외에도 그 흔히 말하는 수열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유구에서 소뼈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누군가 칼로 이렇게 자른 듯한, 이렇게 잘라낸 듯한, 혹은 이렇게 이 칼질을 했는데 잘 안 돼서 약간 좀 무딘 칼을 썼는지 그런 것들이 뼈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단단한 몽둥이로 그 뼈를 두드리면 되게 단면이 날카롭습니다. 그런 단면을 가진 소뼈나 개뼈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때는 제가 한 10년 전쯤이라서 잘 모를 때고, 뭐 물론 지금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때는 더 모를 때라서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기술해 본 적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확실한 해답은 내리지 못했고, 식용이냐 혹은 어쨌든 소금도 흙덩어리를 끌고 다니려고 하면은 소나 말 같은 그런 동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었던 동물들을 거기에 넣은 것이냐, 아니면 그냥 먹었던 식용하고 이제 폐기된 남은 것들을 그냥 갖다 버린 것이냐, 뭐 그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우리 마지막에 뭐 의례적인 목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소금이라는 것이, 염전이라는 것이 소금을 만들고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의뢰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뭐 그 정도로 마무리한 적이 있긴 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는 질문이고 한 가지는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마도 3호선 목간을 보여주셨는데, 원래 그 마도 3호선의 목간이 이제 항해를 위해서 거기에 이제 물건을 어디로 옮겼다라는 것도 당연히 목간에 적혀 있긴 하지만, 마도 3호선 목간 중에서는 상어에 대한 기록도 있긴 하거든요. 상어를 가지고 이제 이동한 상어가 이제 배에 실려 있었다는 걸 목간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고등어랑 정갱이랑 그다음에 흉상어, 요거는 다 말씀하셨던 게 일단 식용 목적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뼈이기 때문에 그런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마도 3호선이 나왔던 고려 시대에는 고려도경 내에 이제 상어 같은 경우에 가죽으로 이용을 해서 칼집으로 썼다는 기록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제 식용 말고 다른 목적에 의해서 생선뼈가 나올 수 있는 게 혹시나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좀 다른 내용인데, 선생님께서 아까 이 동물 유체 관련해서 이제 경험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도 당연히 이제 시작하시게 된 계기, 뭐 저번에 다른 분들은 뭐 꿈에서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뭐 이제 무슨 성씨라든지 그래서 이걸 시작했다, 이 연구를 시작했다 하는데, 선생님께서 동물 유체 관련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게 된 그런 계기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제는 동물 유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보다는 더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앞으로 발굴 조사에서 소홀히 하기보다는 더 그 유물을 가지고 유체를 가지고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올 텐데, 선생님이 꿈꾸시는 동물 유체와 관련된 그리고 생선과 관련된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고고학에 발굴하면서 출토되는 뭐 동물 유체나 혹은 기타 이런 유기물들은 그러니까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사실. 뭐 물론
조습지에 들어가 있거나 하더라도 그래도 그 유기물 그 물에 썩거나 하는 부분들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보통 뼈가 나온다고 하면은 식용을 일단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이제 고분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재래 음식 제수로 사용을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상어 껍데기를 가지고 어떤 뭐 칼집을 만들었다 혹은 뭐 사포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꺼끌꺼끌한 단면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남아 있지가 않으니까 이게 어떻다, 이건 이럴 것이다 라고 확답은 내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추정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기록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칼집이나 사포나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삼국시대 삼국사기 기록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식용이나 혹은 제수 음식이나 이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물 유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원래는 인골을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인골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인골은 카테고리가 그때 단순하게 생각해서 카테고리가 남자 아니면 여자, 뭐 혹은 어린아이, 뭐 중년, 뭐 노인 이런 식으로 좀 카테고리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 다시 동물뼈를 하게 됐고요. 그것도 어류는 별로 안 하고 싶었던 게 뼈가 너무 많습니다. 어류는 외워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걸 동정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서, 물론 뭐 포유류는 쉽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인골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러면 카테고리를 좀 넓혀보자, 좀 많은 걸 해보자 해서 포유류로 넘어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 또 그 관련된 논문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지금 석사 논문을 고분에서 출토된 소랑 말을 가지고 했었는데, 조금 더 넓혀서 그렇게 그 영남 지역이었습니다. 영남 지역 고분에서 영남 지역에서 출토된 소랑 말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좀 카테고리를 넓혀서 전라도나 경기도나 강원도 전국 단위로 조금 넓히고, 그리고 그 외에 소말 외에도 뭐 작은 가축들, 뭐 개나 고양이나 뭐 그런 포유류들을 조금 더 넣어서 넓은 좀 포괄적인 연구를 좀 해보는 게 저희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저는 이런 자리에 처음 와가지고 너무 흥미로웠고, 또 문화 연구 자체가 좀 저한테 낯설어서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경주는 파면 문화재가 나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연구가 뭔가 발견이 돼서 그거를 파고드는 건지, 아니면 기록이 많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기록을 기반으로 그 주위의 그 장소를 찾아가서 직접 파보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선생님들께서 문화 연구를 하시면서 곳곳에 좋은 곳을 되게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즌에 경주에 유명하지 않은 관광지나 문화가 있는 곳이지만 숨겨져 있는 데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있다면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하는 그런 과정은 사실 발견이 돼서 그걸 발견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거지를 유적 발굴을 했는데 주거지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이 왜 주거지인가, 어느 시대의 주거지인가, 혹은 뭐 어느 나라의 주거지인가, 뭐 이런 식으로 가지를 펼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황룡사지 뭐 절터인데, 그래서 광장에서 배수구, 도로 옆에 배수구에서 동물뼈가 나왔다, 생선뼈가 나왔다, 그럼 이게 어디서 왔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에서 역추적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 같은 역사계에 있긴 하지만 저희는 문헌보다는 유구나 유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합니다. 고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원래 그런 학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 뭐 말씀드릴 때 뭐 기록이 많은 것처럼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역사적인 그런 기록은 보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의견, 저희의 주장을 조금 더 확정짓는, 조금 더 객관성을 부여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경주 관광지 같은 경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부산에서 35년 살다가 1년 됐거든요. 경주 온 지. 그래서 경주 토박이 분 혹시 계시면 조금 추천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관광지 추천해 달라시길래. 예, 그 이제 분황사 쪽에 가시면은 이제 고인돌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비인기거나 비주류인데 그런 이제 관광단지 한 개 보고 싶으시면은 이제 분황사 쪽에 고인돌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풀어주신 제 김솔범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2026년 대담신라 두 번째 이야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담신라는 앞으로도 8월과 11월에 이곳에서 같은 시간에 저희 항룡사지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이야기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7월 달에 7월 17일부터 17, 18, 19, 20일 저희 쪽샘 44분 발굴관에서 저희 지금 축조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축조 실험과 함께 그 의뢰를 재현할 계획입니다. 당시 그 신라 공주모로 알려져 있는데 공주가 실제로 이제 그 장신구를 착장한 상태로 해서 공주를 이제 그 목각 안에 안치를 하고 당시 이제 장사 의뢰 장례 의뢰를 이제 재현하고 이제 뭐 과계 뚜껑을 덮는 그런 이제 제가 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이니까요. 그때도 저희 연구소 저희 뭐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 통해서 홍보할 거니까 그때는 그냥 네, 편하게 오셔가지고 네, 한번 관람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뭐 앞으로도 저희 네, 경주연구소 그리고 또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심해서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